21쪽, 21표 21을 다시 보시면 각종 기관에서 건축법의 기관과 주택법의 기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건축법에서 9가지, 주택법에서 8가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몇 년 하는 것들만입니다. 몇십 년짜리는 그 밑에 작은 것으로 돼 있어요. 몇십 년짜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몇 년이 더 많이 나오는 건데 135를 따로 기억하시고 내 부분 2년이다. 이렇게 보시되 자, 우리 1년짜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건축법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한 자가,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항상 연장할 수 있는 건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년 연장까지도 잘 나왔던 거예요, 이게.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라. 신고 후 착수 기한이 유명한 1년짜리입니다. 여기서 착수를 안 할 때는 그 신고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이게 1년짜리 대표적인 1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1년이고 또 1년짜리는 9번에도 나와. 9번에 보시면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빈집정비에서 빈집 개념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최소 1년 이상 안 사는 곳, 이것이 빈집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1년짜리고 또 옆에 주택법에서 7번에 나오죠. 7번에 국장은 1년마다 투기관리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라. 투기관리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투기관리지구에 대해서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예요. 1년마다 재검토해서 문제 있으면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1년짜리 3개예요. 1년짜리 3개입니다. 이게 좀 뭐 다른 식으로 좀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년짜리 2가지가 나오는데 3년짜리 2가지 중에 가설건축물이 유명한 3년짜리 했잖아. 가설건축은 건축법에서 7번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건축법의 7번. 건축법의 7번 보시면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 가설들의 준치 기한이 3년 내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해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들은 준치 기한이 3년입니다. 이게 유명한 3년짜리예요. 또 3년짜리가 좀 아까 봤던 주택상환사채 3년. 그게 옆에 5번이죠. 주택상환사의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한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한합니다. 이게 3년입니다. 이 2가지가 3년이에요. 3년짜리 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5년짜리가 주택법에서 2번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5년짜리가 제가 요거 사업승인 후 착수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둘로 나눠져 있지만 요거라면은 하나만 있지만 자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사업승인 후 착수가 5년이라고 했는데 사업승인 후 착수하는 것은 단지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랑 단지를 주택구조랑 공구별로 나누는 2가지 경우가 있죠. 최소 2 이상 공구로 나누는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랑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 그러면 공구별로 나누지 않았다면 이 전체 대해서 사업승인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공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처음 시행하는 항상 어떻게 나눠도 최초 공구가 있고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기타 공구로 하면 이렇게 최초 공구와 기타 공구로 나눠지는 거죠. 승인받은 때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최초 공구가 5년 내에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로 한때로부터 가는 게 5년이라고 했어요. 1년 연장은 다 연장이고 그러면 기타 공구라면은 이때부터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하니까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따지는 것이라 보통의 2년이 된다 그랬잖아. 사업 승인 받은 때부터 하는 게 5년이기 때문에 기타 공구는 최초 착공 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처음 시작하는 것만 여기라면 여기고 여기라면 최초 공고 처음 시작하는 것만 처음 시작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은 여기서만 1년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만 1년 연장이 되는 거죠? 1년이? 여기서는 1년 연장 안 되죠? 처음 시작하는 것만 하기 어려울 때 시작하는 걸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건축법에서는 여기서 아까 신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는 자동 효력 상실처럼 허가받고 나서 2년 내 착수해야 될 것을 착수를 안 하게 되면 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특이하다 그랬잖아. 자동 신고 효력 상실처럼 해야 된다가 특이하다. 보통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저게 특이하지, 이건 할 수 있다죠?
그런데 안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하잖아, 둘의 사유가. 각각 처음 시작할 승인받은 때로부터 착수해야 되는 요거를 안 할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지, 기타 공구에서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 취소하는 사유도 아니에요. 먼저 시작하는 걸 시작 안 할 때가 문제거든. 요걸 뒤에 하는 거를 안 했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전체를 취소해버립니까? 그럼 이미 시작한 거 어떻게 해?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 안 할 때 연장도 가능하고 요걸 안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요거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는 그 단수 숫자보다도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택법의 2번 보세요. 이게 5년짜리 대표적인 건데, 사업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승인으로부터 5년, 만약에 가로수 얘기는 공고별로 시행을 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최초 시행 공고만 승인으로부터 5년이 되는 것이지, 기타 공고라면은 승인일이 아니고 최초 착공시로부터 2년이 착수기한이 되겠고, 요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근데 괄호 속에 1년 연장은 다 1년 연장이고, 이때도 기타 공고는 연장해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도 위반 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기타 공고는 제외하고 위반 시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알면 맞추는 게 또 작년 문제 하나였잖아. 나중에 보세요. 이것도 여기 관련된 거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작년 문제는 이거 하나 알면 또 주택부서 한 문제 맞췄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5년짜리가 저기 건축법에 8번 있잖아. 근데 제가 이거는 시류에서도 제가 빼놨던 거예요. 특별 건축법 이건 잘 문제 안 내더라고. 이것도 있는데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거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2년이네요? 건축주택법에서? 연장할 때는 1년이고?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이미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하나 있잖아요. 다음에 2년짜리 나오는 것은 이제 내용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지문 중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135 아닌 거 확인했으면 내용 몰라도 다 2년 보시면 돼, 나오는 거. 네? 알든 모르든 그럼 그렇게 쓰면 돼. 왜냐하면 이거 한꺼번에 여기 숫자만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은 건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135 하는 거 다 2년이야. 그냥 몇 년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건축법 이제 안 봤던 거 볼까요? 1번에 건축법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라. 이게 이거잖아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것도 역시 나왔던 건데 이거 2년 아닙니까? 135 하니까 2년이지 뭐 여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2번 보세요. 2번. 이것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착수. 공장은 커서 3년이고요. 보통 2년 내 착수고, 이때도 연장은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 똑같고, 여기서 착수를 해야 되고 착수를 아니한 경우, 아니면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할 때, 아니면 착공 신고 전에 건축주가 대지수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이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이 3가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특징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 착수기간이 보통 2년이라는 거, 정당한 사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고 공장은 3년이라는 거, 그거 외에도 6개월짜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6개월짜리 따로 기억하셔야 될. 자, 이거는 제가 건축허가를 받아놨는데 착공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서 건축허가는 받아놨지만 건축할 수 없을 때 얘기잖아. 그럼 건축할 수 없을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대지소유권을 회복해서 지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대지소유권을 회복을 못해서 착수가 안 된다라면 이건 6개월짜리잖아요. 그럴 때는 꼭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6개월이라는 시간 주는 거. 이거는 몇 년짜리인가 6개월짜리 특수하게 이제 착수 허가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제가 모아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4번은 아까 봤던 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을 2년대로 한다. 건축허가 제한에서 나왔던 거 앞에서. 이거 1년 연장이고요. 이것도 건축에 나오니까 다 2년이고 원칙이 2년 아닙니까?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5번에 허가권자는 공사 중단기한이 2년을 경과하는 건축 쪽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급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직 낸 적은 없어요. 어디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이런 거 글쎄. 그냥 혹시 지문에 나오면 2년 이렇게 몇 년 하고 일사하는 거 다 2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급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낸 적은 없어요. 6번에 임시 사용 승인 기한. 우리 정식 사용 승인 말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2년 내에서 받는 거 2년 내에서. 이것도 2년이잖아. 연장할 수 있고요. 8번, 9번. 자, 주택보고서 1번 보시죠. 주택보고서 1번 보시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년 내 사업 승인을 신청하라. 아니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됐으면 빨리 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2년 내 신청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 승인이 아니고 과로 속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허가라고 있잖아. 리모델링 중에서 30세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만 사업 승인이지.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리모델링 허가라고 했죠? 그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 몇 년 내에? 2년 내에 다 2년이잖아 이게. 아까 5번은 정확히 봤고요. 3번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된 매도 청구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2년이잖아. 그냥 2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 또는 우선 임차한 자가 2년 내 그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국공유지 우선 매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선 매입이나 우선 매수나 우선 임차한 자가 2년 내 사업을 안 하면 왜 사갔느냐? 환매할 수 있다. 또 6번 시장을 주고 천장은 마감자재, 목록화,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라. 우리 주택부산 공급 파트에 나오는 마감자재, 목록화를 제출했을 때 이걸 시장 등이 사용검사에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일람 요구하면 보여주라. 2년이죠. 8번은 세대원 전부가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그 중에서 숫자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해외 이주할 때는 상관없지만 해외 이주하고 장기 체류라면 적어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래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지문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세세하게 알든 모르든 건축법, 주택보고서 지문에 나왔는데 몇 년짜리 몇십 년으로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면 나오는 것 중에 135를 따로 기억하시고 그거 외에 아닌 것은 다 2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 2년. 이거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아 이게. 그 아래 각각의 그 밑에 하나 있는 그 조그만 점들 글자 크기도 작죠? 몇십 년짜리들이란 말이야. 이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는 아까 몇 년짜리에 비해서 훨씬 덜 나온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9번 밑에 나오는 거 건축의 유지관리 나오는 거 있죠? 글쎄 제가 잘 적어놨지만 보기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안 봐도 돼요. 야, 그 다음 점은 그래도 좀 다 넘어가기 서운한가요? 그 다음 점은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 그럼 착공신고로부터 20년이 경과 내 건축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건축협정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제가 건축법에서는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건축협정에 대한 얘기랑 건축협정은 좀 더 여러 사람 합의했을 때 우리 여러 사람 여러 토지에 관련된 얘기고 건축협정보다 작은 게 결합건축. 두 땅 사이에 용적률 결합한 결합건축. 그 아래 얘기잖아. 결합건축협정서.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거. 이거는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전체를 통합 적용한 상태에서 아니면 결합건축이면 용적률만 통합 적용한 상태에서 이게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폐지는 최소 몇 년이 지나야 폐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이미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면은 너무 빨리 폐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공신고를 한 때로부터 최소 20년이 경과한 후에나 건축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폐지할 때 제가 공부하라고 괄호 속에 과반수동이라는 것도 적어놨죠? 생각나세요? 이거 처음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로만. 여러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할 때는 쉽게 돌아오라고 과반수동이.
그런데 그 안에 결합건축이라면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결합했을 때 용적률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막 건물 지은 거 연면적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요. 폐지할 때는 최소 유지기간이 30년. 아까 결합건축이 20년. 최소 이거는 30년. 좀 더 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나오는 몇십 년짜리는 8번 밑에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가능 시기 이미 아시는 거예요. 주택법을 리모델링 할 때는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은 몇 년? 10년 이상. 증축형은 15년이 지난 경우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내에서 각각에 정해지는 거 최대 10년 내에서 정해지는 거 이것도 뭐 알 수 있는 얘기죠. 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입주자 자격을 최대 10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10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 체계함 40년 한다. 제가 이게 토지임대부 분양이면 주택만 분양받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 안 받아서 일종의 반값 아파트고 그 대신 토지는 분양 안 받으니까 임대 체계한 동안은 토지임대로 내고 그게 끝나야 나중에 토지를 받아서 전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임대 체계안이 이게 끝나야 토지를 분양받아서 온전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한 주택 죽기 전에 한번 취득하자 그래서 이게 죽을 사이에서 40년 했던 거잖아요. 이게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40년짜리예요. 이때도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은 청구하면 임차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지난 후에 이것도 몇 년 중에 2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몇십 년짜리를 몇 년으로 바꿔내진 않아요. 몇십 년은 몇십 년 갖고 하지. 그러니까 몇십 년짜리 중에서도 이렇게 딱딱 보시면 끝이에요. 몇 년. 자, 이제는 며칠짜리를 봅시다. 며칠. 그래야 그 둘밖에 없어요. 그 아래. 건축부에서는 건축 허가권자는 7일 내에 사유수량 검사. 주택법에서는 15일 내 검사. 이거. 사용승인 신청 들어가면 건축부에서는 7일 내 검사하고 합격증 교부. 여기라면 합격증이래. 사용승인서 교부지면서 합격증이에요. 여기라면 들어가면은 이거는 큰 사업이니까 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15일 내 하라. 약 2배가 조금 넘잖아. 7일이냐 15일 내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건축부에 나와 있는 유명한 얘기. 며칠짜리지만 자 1번이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건축에서는 신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건축 신고가 나오고 착공 신고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없다가 원래 신고는 신고 요건에 맞춰서 신고만 들어가면 자동 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언제 수리를 안 하느냐? 신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지 뭐 신고할지 말지를 신고 수리 여부를 알아야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정정을 한다는 데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할 텐데 그거 알려주는 절차잖아. 제가 요거 할 때 5.3 불고기 중에 뭐 5일 전, 3일 전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 이렇게 했던 거. 신고 수리 후 며칠 내에 통보하느냐 그죠? 5, 3일 중에. 제가 이 둘 중에서는 어느 게 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했어요? 요거. 이거는 건축에 대한 신고라고 하면 건축하시면 권리 취득이잖아요. 이거는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단지 착공을 언제 할지를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이건 권리 신고고 사실 신고라. 가설 건축은 안 적어놨지만 가설 건축물 신고하라는 것도 이거는 일반 건축물 신고, 그건 가설 건축물 신고고 권리 신고죠? 둘 다 똑같아. 여기랑 달라요.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받은 때로부터 좀 더 긴 5일 내에만 통지해 주면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잘 살피라는 얘기지. 이거는 3일 내 통지. 그거 구별하는 거. 자, 우리 1번의 건축 신고라면은 건축에 대한 신고예요. 신고 중에서 가로 속의 변경 신고 똑같고요. 가설 건축물 축주 신고를 포함해서 이렇게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받은 때로부터 5일 내에 예외는 안 보셔도 되고 5일 내에 착공 신고를 받았다면은 착공 신고는 사실 신고이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3일 내에 5, 3 중에 하나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5, 3 비교해 보시고 2번 얘기는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 전시기간 끝났을 때 기간 연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기간 연장 허가는 만료일 14일 전에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 7일과 14일 전 2배 차이가 난다. 허가 대상이 좀 더 오르니까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에 신고하라. 그런데 어느 것이나 다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공장 문 닫는 데는 계속 쓸 것이니까 자동 연장된다. 그 예외가 적혀져 있고, 3번의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실은 멸실 후라는 게 특이하고 다른 건 다 사전이잖아. 이건 멸실 후에 그것도 10배 30일 내 신고하라. 며칠짜리 신고 중에서 제일 긴 거예요. 정신수습하라고 제가 했던 거.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실은 멸실 후 30일. 이러면 건축과 주택에서 귀찮은 며칠짜리 포함해서 몇 년까지 몇십 년까지 다 증가가 된 거예요. 이걸 자주 보세요. 그럼 뭐 이제 거의 다 했네. 22번 주택구성 특수주택. 자, 주택과 관련한 특수한 주택들 모아놓은 거.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엽의 건강 친화형, 고엽의 장수명. 요거는 주택부에 나오는 특수주택 중에서 의무와 관련된 거죠. 건설 의무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에너지 절약형이 제일 간단한 거야. 개념 보시면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을 사용해 에너지 상용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줄이도록 건설을 다 에너지 절약형. 2번에 건강 친화형이면은 건강에 친화된 형태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얘기합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죠. 장수명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했으면 내구성을 갖추고 입자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뛰어난, 그 아래 건설 의무랑 관련해서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건설 의무가 에너지 절약형이면 사업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할 때 에너지 절약형을 건설해야 되니까, 우리 배웠던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이라면 30세대 원칙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다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지금은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건강 친화형이면은 이제 500, 1000 이렇게 나가잖아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할 때입니다. 제일 비싼 장수명이면 1000세대 이상부터 장수명으로 친대요. 사업 승인 대상이냐, 500 이상이냐, 1000 이상이냐. 1000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최소 일반 등급 받으면 돼요. 우리 등급제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인데 최소 등급이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수명을 들어줘야 되는 게 1000세대 이상이다 보시면 돼요. 우수 등급 이상 받으면 이제 또 혜택을 받거든요. 최소 일반이지만 그 위로 지으려면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건 이제 혜택 받으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넘겨보세요 이제. 자, 특수주택 중에 세 가지는 건설 의무랑 관련 없는 세대구 분양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세대구 분양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죠. 한 세대짜리인데 편 이상,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쓰다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한 세대짜리인데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로 할 수 없는 주택은 공동점이에요.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구분소유하면 소유자가 둘이 돼서 안 돼. 한 세대짜리이기 때문에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에 항상 밑줄을 잘 쳐두시고, 요거를 공동 조건으로 해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1번, 2번 둘을 구별해서 보시면, 1번은 그전부터 있었던 새로 건설하는 형태고, 2번은 최근에 등장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꿔서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아주 유력한 거예요. 특히 1번도 1번이지만 2번이 특히 새로 신설된 1번, 2번 차이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건설을 전제로 합니다. 1번부터 보세요. 이건 옛날부터 쭉 봤던 거.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지금. 새로 건설하는 거, 사업 승인 받아 건설하는.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기업번에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완벽하게 니은번의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 나중에 통합할 수 있게 편하게. 근데 디귿번이 여기 특징 아닙니까? 사실상 몇 세대로 쓰더라도 한 세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한 세대 기준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세대 구분형은 세대수와 전용면적 둘 다, 세대수가 됐든 전용면적이 됐든 둘 다 단지 전체 세대수 및 전용면적의 각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한다. 세대 구분형이 새로 건설하는 곳이 작아야 된다 그랬죠? 작다는 기준인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거. 둘 다. 그런데 2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 이건 새로 건설한 게 아니고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데 그쪽 법에 따라 이제 새로 막 고치거나 크게 고치거나 허가 신고, 아마 이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정도라면 허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허가를 받아 이제 세대 구분형으로 바꿔서 수익형으로 쓰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존의 주택은 세대 구분이 아닌 상태에서 다 갖춰놨다가 갑자기 바꾸게 되면 이걸 더 많이 바꿀수록 기존의 막 주차장 이런 문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새로 건설할 때보다는 훨씬 좁게 인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기업번과 디귿번 숫자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번 보시면 구분된 공간에 쓰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 그러니까 기존에 한 세대가 있었으면 이걸 아무리 나눠더라도 기존 주택은 요거를 포함해서 두 세대니까 새로 만드는 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수익형으로 쓰면 돼. 전체가 포함해서 두 세대가 최대. 아까 건설할 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죠? 몇 세대가 최대라는 얘기는 없잖아, 건설할 때는. 이건 기존주택 할 때는 두 세대가 최대라고. 그리고 구분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비슷한 건 있지만 디귿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이라 더 작아야 돼요. 단지 전체 세대수 기준에서는 10분의 1과 동의 전체 세대수 동 기준에서는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아까랑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새로 건설할 때는 세대수만 따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세대수 전용 면적 다 따졌지만 여기서는 전용 면적은 따질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대수만 놓고 따지면 아까는 전체의 3분의 1이었죠? 아까 건설할 때는. 그런데 요거는 단지 전체에서 세대수가 얼마여야 돼요? 10분의 1을 넘지 못하잖아. 훨씬 좁게 인정하죠? 동별로는 3분의 2지만 똑같은 단지 전체 기준에서는 새로 건설할 때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여기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이렇게 훨씬 좁게 인정한다 그래요. 전체 세대가 기존 세를 포함하여 두 주택 이하, 두 세대 이하. 그리고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전체의 10분의 1이하. 동시에 동별로도 그곳이 있는 동에 3분의 1 이하를 동시에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시고 그 아래 보세요. 기타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건 뭐 원래 특징이고. 자, 이제 도시형 보실까요? 도시형 원래부터 유명했던 거 바뀐 건 없어요. 잣들이 땅 활용의 목적이 있다. 요것만 300세대 미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일부러 준다 그랬죠. 그리고 생활주택이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을 수 없고, 도시형이라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 다른 지역은 안 돼요. 공통된 특징이고요. 종류는 다음의 종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그라미 1번 원룸형, 2번 단지형 연립, 3번 단지형 다세대. 그 중에서도 원룸형이 제일 인기 있는 거잖아요. 특수한 것이고. 우리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얘기합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요건을 따로 갖춰야 원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만큼은, 단지형 아파트는 없어요. 도시형 주택의 생활주택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원룸 형태밖에 없어요. 연립 다세대는 원룸형 요건을 갖춘 원룸, 그렇지 않은 게 단지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가 도시형에서 등장한다면 원룸형으로만 파악하셔서 풀으시라고 했잖아요.
전용 면적. 원룸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전용 면적 얼마가 한도? 온룸에서 50이야. 이렇게 했던 거 50이야. 또 유명한 얘기. 아예. 니은번에 독립진흙 하나도 욕실복은 유명한 게 아니고 디귿번에 욕실과 보일러실은 합법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해서 이게 원룸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데 다만 이때도 50 이하 중에서도 약 절반 이상인 30 이상이다. 그러면 투룸식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50이 한도인데 그 중에서 30에서 50 사이는 두 개의 공간으로 30 이하면 미만이면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각 세대는 지하층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원룸형 요건이었습니다. 그 아래 단지형 연립과 3번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과 다세대 중에서 원룸 형태면 원룸형이고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룸형이 아닌 연립 다세대를 단지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연립다세대는 주택에서 쓰는 층수가 4계층이야지만 단지형으로 짓게 되면 한 계층 더 짓는 혜택 똑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둘의 공통된 특징이고 그 아래 보시면 기타에서 하나의 건축을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 서로 다르니까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이 특이하기 때문에 원룸형과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은 같이 못 짓는 게 원칙이지만 같이 지을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어디서든 원룸형과 일종의 주인 세대 이거는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까지는 큰 주택 한 세대까지만 일종의 주인 세대 큰 세대 함께 지을 수 있고요.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과 도시형 주택 외의 일반 주택을 세대수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는 예외까지 보시고 유명했던 얘기죠. 자, 우리 아직 유명하진 않았지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도 큰 도입인 지 얼마 안 돼서 자,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충 토지의 소유권은 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대로 가지고 분양하지 않고 시행한 자가 그대로 가지고 건축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싼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는 분양을 안 받게 임대를 올려야 되는데 그 토지 임대차 관계 보시면은 임대차는 40년 내로 한다. 뭐 이 사람들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시는 다시 연장 갱신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40년이라는 거 아까도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내면 2번을 갖고 바꿔낼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토지 임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반값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보통 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못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양 가능해서 못 살아. 그래서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괄호 속에 공공택지의 경우이고 이때 이 공공택지의 경우는 이 조성 원가 이에 3년 만기 정기기준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또는 감정가 하는 것은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고 3년 만기 똑같이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 하는 건 없어요. 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이든 시가든 없어요. 감정가냐 조성원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가보다 훨씬 작은 감정가냐 제일 작은 게 조성원가지예요. 여기다가 3년 만기 이자율 정도를 적용해요. 그럼 예를 들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조성원가에다가 3년 만기 그 이자율 있죠? 그거를 곱한 거 3년 만기 이자율 기준으로 매달 낼 거 있잖아. 그만큼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응? 매달. 자, 그리고 감정가. 근데 어느 때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어느 땅에 지었느냐. 공공택지에서 지었느냐, 민간택지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공택지만 공공사업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좀 더 서민들에 의해서 희생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대답을 안 하네. 이미 봤잖아. 공공택지에서 할 때가 조성원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할 때가 감정가. 그거를 잘 구분하셔. 그거를 요걸 바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틀리게 낸다면 다음에 틀린 것은 해서 제 촉으로는 처음 낸다면 3년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택지에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증액 청구하는 거 2년 지나기 전에 못한다. 2년. 주택법에 나오는 얘기고 뭐 135 아닌 거 2년. 네?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매도 청구하면은 중요한 거 끝납니다. 매도 청구의 공사 관할은 제가 여러분들 귀찮은 관할 그냥 평상시에 했던 거 편하게 살펴보라고 해놨을 뿐이고 참고자료 해놨을 뿐이고 이제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는 작년에도 한 번 나왔고 재작년에도 한 번 나왔고 그전에도 한 번 나왔고 매도 청구 전체 박스에 나와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박스 밑에 하나까지 해서 전체 5가지란 말이에요. 1번에 정비사업이란 매도 청구. 이게 정비법에 나오는 매도 청구. 아까 여러분 어느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재개발 말고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을 조합이 취득하기 위해서 당신 물건 시가로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축허가 매도 청구죠. 이게 뭐 이거예요. 이거. 여기 나오는 건축허가 매도 청구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매도 청구 얘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네요. 네 번째가 사용검사 매도 청구.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일단 정비법에 하나, 건축법의 여기랑 건축에 나오는 여기랑 주택법 이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따로 나온 얘기고 이 둘이 서로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정비법 매수 청구부터 합시다. 우리 원래 정비법 매수 청구는 간단한 건데 누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는지 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이게 법이 나중에 개정되면서 막 좀 피곤해졌어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 어느 사업에 시행자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조합원이 안 될 사람. 아까 제가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애초에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아예 소유자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물건은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에 속하는 자 중에서 동의 안 한 자, 이 두 사람의 물건에서 매도 청구 가능하다. 그 정도만 일단 기본으로 보시되. 글쎄 동의를 이미 안 한 사람이면 안 했으면 옛날에 그냥 동의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매도 청구 인정했는데 동의 안 했는데 또 다시 막 물어보는 절차. 진짜 안 할 거냐? 진짜 안 하지 그러면 뭐. 귀찮게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 그냥 쓸데없이. 아이 참 아주 왜 이렇게 법을 말이야 단순화시켜야지 자꾸. 이번에도 이제 대일조차 관련해서 뭐 각종 인허가부터 좀 단순화시키고 특히 바이오 산업부터 이건 단순화시킨다는데 원래 단순화시켜야 돼요. 사람들 많이 예? 자, 근데 자꾸 이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정비사람 매도 청구 보세요. 정비법에 근거는 있고 주체도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인정하는 거지. 혹시 이걸 내면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다. 틀린단 말이야 그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상대방 보세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아래 요건에 한번 보세요. 아래 요건에 보시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조합원이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니은번에 시장수나 도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중에 동의하지. 이게 재건축에서 예외적 시행자를 제가 안 하는 부분이잖아. 예외적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도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1, 2번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얘기거든요. 그리고 디귿번은 처음부터 토지 소유가 안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잖아.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동의 여부 상관없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도 이 정도를 기본으로 보시고 가격 얘기는 그 전에 시가였다가 이게 법 개정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얼마라는 얘기가 없어요.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이건 없는데 그 아래 기타가 글쎄 이런 귀찮은 절차가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정비부서 매도 청구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기타가 지문으로 등장하더라도 이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걸 바꿔서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그래서 기억번이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30일 내에 동의 여부 회답을 셨고 아까 동의 안 할 사람 그 위에 요건 중에 기억리은 있죠? 동의 아니한 자에게는 진짜 동의 안 할 것인지를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30일 내에 그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기한이 이게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촉구받은 사람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게 됐어요. 이건 회답기간이에요. 회답기간. 시행자가 촉구를 하면 촉구받은 사람이 회답을 2개월 내에 해야 되고 디귿번은 이제 회답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이건 매도 청구 기한이에요. 먼저 촉구를 하고 30일 내에 촉구하면은 촉구받은 사람 2개월 내에 회답하고 회답 기한이 끝나면 그때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매도 청구하라. 이런 귀찮은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절차에서. 그러나 제가 아까 누가 누구에 좀 신경 쓰시라 했고, 자, 우리 건축하고 매도 청구라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매도 청구만 제가 해놨는데 그거 생각나실 거야. 대지를 미리 확보하라는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를 얘기하죠. 여기도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죠. 그런데 소유권 확보 없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예외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 소유권 확보 안 했지만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뭐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신청 들어간다. 나중에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만 확보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 신청할 때 얘기해. 그런데 우리 여기 예외 중에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어떤 토지랑 건축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100% 동의를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다 됐어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눈이 막 내려가 지금. 아유, 참 사실 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도 뭐 집중이 돼야 말이 졸음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죠? 그래도 대답도 없어. 지금 다 난리야 난리 그냥. 참 힘들어 지금.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 하여튼 어떤 얘기를 해도 대답은 없어. 자, 조금만 하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책 보지 말고. 책 보면서 잘 졸려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우리 공유하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 100% 동의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유하게 된 건축을 들면은 80% 이상만 뭐 지분이든 사람 수기 지는 80% 이상만 받으면은 100%가 안 돼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건축법에, 주택법에서도 공유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구 단위기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80% 이상 사용권만 확보하면 100%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생각나세요? 그래서 저기서 묻든 여기서 묻든 80% 이상, 80% 이상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80% 이상 갖고 요거 받았어요. 요거 80% 이상 갖고 요거 받았어. 받은 상태에서는 각각 나머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거를 나머지를 다 확보를 해야 전체 대해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에서 80%가 80% 나오는데 여기라면은 이제 80%가 받았다 그러면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등에 대해서 당신 물건 시가로, 매수청구랑 달라. 매도청구는 몇 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가로만 해줘도 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소유자는. 시가로 팔아라. 매도청구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매도청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은 협의를 해보고 안 됐을 때 매도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일단 80% 갖고 이걸 받았어요.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똑같이 나머지를 확보를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받지 못한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가 3개월 이상 똑같아요. 양쪽에 시가. 그런데 차이라면 저쪽에 차이가 이쪽은 지구단위 결정에 필요한 좀 더 큰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라면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모두 할 수 있지만 여기는 80% 이상 중에서도 다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80% 이상 중에서도 워낙 크기 때문에 95 이상이냐 아니냐, 95 이상이냐 80에서 95 미만이냐. 그래서 95 이상이면 5% 확보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95가 안 되면은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못하고 10년 이상 장기 소유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몇 번 나오잖아요. 저쪽과 차이점. 95% 이상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는 5% 미만일 때는 글쎄 그 사람 때문에 못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전체도 설명하고 볼 거예요. 우리 사용권 사업 매도 청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업주가 이제 다 해서 완성해서 자 입주를 이때 이후에 시키잖아. 입주에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초에 남의 땅을 자기 땅인 줄 알고 혹시 뭐 고의라면 뭐 범죄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남의 땅을 분양을 해버린 거야. 속이든 안 속였든. 그래갖고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입주한 사람들은 사업주가 이제 지분별로 입주했잖아, 그죠? 그런데 진정한 소유주가 땅을 찾아갔다라면 왜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냐면 사용검사 전에는 입주를 못 시키고 그럼 사업주체랑 그냥 해결하면 돼요. 이미 다 분양까지 했는데 했을 때 진정한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 문제라고. 그러면 진정한 소유주의 매도 청구로 인정해서 여기 수많은 입주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매도 청구 요건이 진정한 소유주가 회복한 땅이 여기랑 비슷해. 주택법에서는 5%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5% 이상만 되면은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10년 이상 소유자는 장기 소유자 투기랑 관련 없으니까 보호받듯이 5% 미만 요거를 낸 적이 있어요. 5% 미만일 때.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도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시작한 때로부터 몇 년 내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까? 몇 년? 135 아니고 다 2년이라 그랬잖아 지금. 예, 그 요건. 그리고 여기서도 수많은 입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합니까? 대표자를 선정해야 할 수 있지. 대표자 선정. 몇 프로 동의? 4분의 3. 75%? 4분의 3? 그거 낸 적 있고, 그거 낸 적 있고, 요건. 자주 나왔어요, 이거 자주 나왔어요. 예? 시가 다 똑같고, 이런 거. 대표가 했더라도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전원에게 다 미치겠죠? 사업주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해서 돈 다 들어갔어.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전액을 다 구상할 수 있겠지. 사업주가 남의 땅 잘못 분양했으니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 승인이고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경우 있죠? 리모델링. 이거는 건설공업할 때고 리모델링은 별도잖아. 그럼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도 일정 동의를 받아서 기존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를 안 한 자의 물건이 있으면 그 자의 물건도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로 인정한다. 끝.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건축허가 매도 청구부터 보세요. 주체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 및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아까 공유하고 있을 때 80% 이상 가지고 건축허가를 이미 받은 건축주가 상대방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 아래 보세요. 요건. 이거는 사람 확인하기 안 될 때 사람 찾는 얘기예요. 찾는 요건이니까 안 보셔도 돼. 피곤하면 안 보셔도 돼. 가격 보세요. 시가. 다 시가예요. 다 시가. 이 시가를 감정가 막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낸 적 몇 번 있어요. 이거. 정답된 지문으로서. 매도 청구 다 시가예요. 다 시가. 원래 옆에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지만 다 시가로 보시면 돼. 예?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매도 청구 전 대지 공유자와 적어도 3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3월 이상 협의. 이거는 그 옆에랑 똑같단 말이에요. 옆에 사업 승인은 매도 청구 보세요. 건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에서는 사업 승인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업 승인은 매도 청구,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80% 이상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를 전제로 하잖아. 똑같은 80%죠? 비슷한 얘기에. 이래서 사업 승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에서 안 된다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고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도 확보를 해야 전체 대에서 공사할 수 있죠. 건축물도 당연히 소유자에게도 매도 청구해야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때 둘로 나눠지는 거 있잖아. 그 아래 요건. 95% 이상이면은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의 95%가 아니라면은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1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의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 합산하고요.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가격은 시가 3월 이상 똑같아. 협의. 그 옆에 보세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 주택법에서. 자, 주택법에서는 이제 주택의 소유자들이 누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선정할 때가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단지 대지 중에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 등에 따라 결국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진정한 소유자죠, 이게? 그 자에게 요건은 어느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느냐? 대상 토지 면적이 그 사람이 회복한 땅 면적이 전체 대지의 5% 미만 이게 옆에 것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송달되지 너무 오랜 기간 지나면 안 된다. 몇 년 면적이 2년짜리 아닙니까? 가격 시가 똑같고요. 기업권의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비용 구성 보세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부를 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없다. 그래서 많이 틀리긴 했잖아. 자, 한번 넘겨보세요. 24번의 공무상 관할은 자, 우리 국계법 얘기랑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우리 건축법, 주택법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 다름없고 그 외에 추가로 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청을 정리하고 싶다라면 정리하시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모른다는 표정은 짓지 말고. 예를 들어 개발법에서도 이미 다 한 거예요, 이게. 하나 빼놓고는 다 지정권자다. 정비법에서도 둘 빼놓고는 다 구역, 시장우수 한다. 농지법에서 뭐 농업진흥 이런 거 순서대로 해놨어요. 국계법에서 그 핵심만 적어놨잖아. 광역계획 권해지정과 계획 수립하는 거. 기본계획에서 수립, 관리계획에서 수립, 관리계획 아닌 거, 사업시행에서. 그냥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라고 그냥 한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이고, 오늘 뭐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요거를 그래도 여기서는 한 번으로 끝내. 이 학원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나서 이거 아예 녹화를 안 하고서 한 번만으로 듣게 하는 것이 옛날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또 듣게 하죠, 그죠? 기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듣는 기간 동안에 이거 지금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느낌이 확 달라, 이게. 적어도 두세 번을 더 보세요. 뒤에 갈수록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그 다음에 슬슬 봐도 이게 척척척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만으로 그냥 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못해. 기억 못해 또.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총정을 해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총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나올 때 이거 인터넷 이용해서 몇 번 더 보시고 평상시에 잘 보세요. 마치겠습니다.